150시간.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인간이라면 뭐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미 몇 번은 쓰러져서 잠들었을 엄청난 시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택배 상자 분류하는 작업 다들 아시죠? 네, 크기나 무게가 다 제각각이라서 꽤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작업에서 대결이 벌어졌는데 한쪽에는 아주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섰고요. 다른 한쪽에는 피거 AI라는 기업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실시간 동안 진행된 첫 스프린트만 보면 인간이 12,924개를 분류했고 로봇이 12,734개를 분류했죠. 네, 단 190개 차이. 인간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와, 역시 인간이 아직은 빠르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 10시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10시간의 강행군이 끝나니까 인간은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당연히 휴식에 들어갔잖아요. 네,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피겨 AI의 로봇은 배터리만 쓱 교체하더니 그 자리에서 번회 작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50시간 이상을 말이죠. 와, 150시간을요? 네,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었고 지쳐서 실수율이 늘어나는 일도 없이 그냥 10시간째와 똑같은 속도로 물건을 분류했습니다. 세상에. 초만 스피드야 뭐 인간이 약간 앞섰을지 몰라도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미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미션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유튜브에서 막 춤추고 백덤벌링하는 신기한 로봇 영상 보고 감탄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랩 수준의 데모를 넘어선 이야기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험실 문을 열고 진짜 산업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제조 라인을 다 갈아엎고 있는지, 또 이걸 뒷받침하려고 무려 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실체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일자리에 어떤 실제적인 충격을 가져올지 그 원리를 들여다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챗GPT 보면서 그 소프트웨어 혁명에 놀랐잖아요.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는 그 똑똑해진 뇌가 드디어 물리적인 몸통을 입고 우리 현실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산업 스케일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그 몸통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작업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와, 23kg짜리 자동차 부품용 냉장고를 그냥 척척 들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단순하게 로봇의 어떤 괴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힘자랑이 아니라고요? 네, 아틀라스가 최대 45kg까지 들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게가 아니라 대체 어떻게 그걸 드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 냉장고의 무게 중심이 어딘지, 겉표면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 진짜요? 아무 정보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아틀라스가 물건에 다가가더니 몸에 달린 센서로 실시간 형태를 파악하고 무릎을 딱 굽혀서 인간처럼 양팔로 아주 안정적인 균형을 잡아내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제일 놀란 건 약간 기괴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그 다음 동작이었거든요. 아, 뒤로 도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냉장고를 들고 뒤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야 하는데 발은 바닥에 딱 가만히 두고 상체랑 허리만 180도를 휙 돌려서 물건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렇죠. 저 처음엔 약간 그래픽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었거든요.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기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로봇 공학자들이 치밀하게 노린 구조적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구조적 최적화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척추는 뒤로 돌려면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발을 여러 번 움직여서 몸 전체를 회전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발을 떼서 낑낑대며 돌아야죠. 하지만 로봇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관절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면 되거든요. 제자리에서 상체만 180도 돌리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작업 시간도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로 시작은 했지만 인간의 물리적 한계까지 굳이 똑같이 모반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재밌네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약간 짠한 장면들이 막 끊임없이 나와요. 아, 그 넘어지는 영상들이요? 네. 아틀라스가 뒤로 공중제비를 돌다가 완전 처참하게 바닥에 꼬꾸라지고 한 발로 서서 360도 회전하려다 자빠지고 이런 훈련 장면들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술이 아니 그 낙법이 떠오르더라고요. 낙법이요? 네. 우리가 유도나 합기도 처음 배울 때 멋지게 상대방 맺히는 기술보다 매트 위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부터 수백 번 연습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와,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낙법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 학습의 핵심 원리인 강화학습 그 자체거든요. 아, 강화학습이요? 네. 로봇한테 처음부터 야, 저기 23kg짜리 냉장고 들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일부러요? 네. 미끄러운 바닥, 무거운 하중, 심지어 누군가 뒤에서 팍 밀쳤을 때 이런 모든 최악의 변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여야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로봇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가상현실에서 이미 수백만 번의 낙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투입된 지 단 몇 주 만에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능숙하게 나를 수 있는 겁니다. 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간다. 이거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약이라는 건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좀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틀라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연구실에서 박사님들이 수십억 원 들여서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약간 에이스 원오프 모델 느낌이 강하잖아요. 공장의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를 이걸로 대체하려면 진짜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을 해야 할 텐데 현 시점에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 의문이 산업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를 보시면 상황이 이미 다음 단계로 훌쩍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넘어갔나요? 네, 한국능률협회 KMA 뉴스레터 자료에 따르면요.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생산 거점에 아틀라스를 무려 2만 5천 대 이상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잠깐만요. 2만 5천 대요? 이게 무슨 단순한 연구용 테스트베드 수준이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양산 체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진짜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2만 5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틀라스의 설계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기름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유압식을 썼거든요. 근데 이걸 100% 전기 모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팔과 다리의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부품 호환성을 극대화했어요. 아하, 똑같은 모터를 대량으로 한 번에 주문해서 단가를 확 낮춰버리겠다. 맞습니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뜻입니다. 와, 현대차가 그 정도라면 일찍부터 휴머노이드에 사활을 걸었던 테슬라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옵티머스 로봇 발표했을 때 속으로 이것도 머스크 특유의 과장 아니야 하신 분들 꽤 많았거든요. 타임라인 지연되는 건 뭐 일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027년에 1,0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이거 주가 부양용 허풍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자료에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쏟아붓고 있는 물적 인프라의 규모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바스너어의 심층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테슬라가 올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 옵티머스 전용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라인이 원래 테슬라의 주력 전기차인 모델 S와 모델 X를 만들던 곳이라는 거예요. 네. 멀쩡한 자동차 라인을 빼버렸다고요? 네, 전기차 조립 라인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로봇 양산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스스로를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회사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차를 만들던 공장에서 차 대신 로봇을 찍어낸다. 와, 확실히 허풍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준은 이미 지났네요. 그런데 자동차 조립이랑 다르게 로봇은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제조 난이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를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에 들어가는 옵티머스 젠스, 이 3세대 모델의 핵심 혁신이 바로 손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의 양손에만 무려 22개의 자유도, 그리고 50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용어들을 조금만 쉽게 짚고 넘어갈까요? 그 자유도하고 액추에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자유도라는 건 로봇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를 말합니다. 아, 움직이는 방향이요. 네, 앞뒤, 좌우, 회전 이런 식으로요. 인간의 손가락이 굽혀지고 펴지는 그 미세한 움직임의 가짓수가 양손에 22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세밀하네요. 그럼 액추에이터는요? 액추에이터는 아주 쉽게 말해서 로봇의 인공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주입하면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로봇의 뼈대를 당겨주는 모터죠. 아, 뼈대를 움직이는 모터. 네. 이 초정밀 인공 근육이 양손에 무려 50개나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주 작은 나사를 줍거나 얇은 전선을 연결하는 섬세한 제조 작업이 드디어 가능해진 겁니다. 아하, 인공지능이라는 뇌가 똑똑해진 건 알았는데 이제 그 뇌의 명령을 1mm 오차도 없이 수행할 인공 근육과 관절까지 대량 생산 궤도에 올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경제와 자본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수백만 대의 로봇을 찍어낸다는 건요, 결국 철, 모터, 정밀 센서, 엄청난 대용량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조달해야 하는 거대한 공급망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자본이 이미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 그 흐름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반도체 주식에서 무려 3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네, 그동안 챗GPT 열풍 타고 올랐던 AI 소프트웨어 칩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거죠. 그럼 이 32조 원 중에 일부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어딘가요? 이 기간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다름 아닌 로봇 부품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6,76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몰렸거든요. 그 자금이 이동한 맥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산이 북미의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생태계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자 자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아, 생태계 확장에 돈이 몰린 거군요. 네.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의 뇌에서 하드웨어의 몸통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이미 물리적 몸체를 가진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가 다음 시대의 폭발적 성장 동력이라는 걸 수치로 다 확인하고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이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게 자료에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휴머노이드 가이드가 내놓은 무려 226페이지 분량의 최신 심층 보고서인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애초에 이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 정도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수치를 무려 6배나 상향 조정을 했어요. 6배나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규모죠? 약 380억 달러, 한화로 치면 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펑 하고 열린다는 겁니다. 와, 50조 원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규모보다 타이밍입니다. 보고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 24개월. 이 2년이 기존 부품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요. 잠시만요. 50조 원짜리 시장인데 창문이 너무 빨리 닫히는 거 아닌가요? 왜 딱 24개월이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벤츠나 현대차에 한번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1차 벤더들 있잖아요.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 웬만하면 안 바꾸죠? 네, 부품들 간의 호환성이나 안정성이 완전히 락인되기 때문입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초기에 테슬라나 현대차, 그리고 중국 거대 기업들의 로봇 규격에 맞춰서 모터, 센서, 전력 제어 장치의 표준을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50년 동안의 공급망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년이 진짜 사활을 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아, 표준을 한번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피 튀기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맹추격을 넘어선 거의 선점 수준이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고 스케일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예상 출하량이 약 16,000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니틀이나 아지복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 물량의 57%를 이미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샤오미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공장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로봇을 투입해서 조립 공정의 90%를 맡기는 실증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조립의 90%를 로봇이 한다고요? 진짜 압도적이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 자체도 완전히 바뀌고 있죠. 네,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테크월드 지사를 보니까요. 그동안 테슬라 입만 쳐다보고 있던 대만의 정밀 로봇 부품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중국의 발주 물량을 감당하려고 아주 빠르게 중국 로봇 제조사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진짜 합종연행이 시작된 거죠. 네, 치열하죠.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디벡스 역시 최근 대만 컴퓨텍스에서 글로벌 하드웨어 파트너 30여 개사랑 같이 연합군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의 자본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로봇 스타트업 중에 티엔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엔 등으로부터 무려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기업 가치 2조 원을 넘겨버렸죠. 와, 2조 원이요? 네, 이들이 만든 생체 모방 양팔 로봇이 마빈이라는 모델인데 1분기에만 1만 대 이상 수주를 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1만 대를 사간 곳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거대 공장들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45개의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들입니다. 네, 로봇 회사가 다른 로봇 회사의 팔을 사가서 조립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품의 모듈화 그리고 대량 양산 생태계가 벌써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굴러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죠. 와, 진짜 엄청나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50조 원짜리 자본이 어디로 쏠리는지 쭉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 50조 원 시장 열리는 거 알겠어. 근데 당장 내 직장은, 당장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이 거대한 기술혁명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KMA 뉴스레터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쇼크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명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쇼크, 섬뜩한 단어죠. 과거의 공장 자동화는 사실 정해진 위치에 볼트 조이는 그 컨베이어 벨트 수준이었잖아요. 인간이 메인이고 기계가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맞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환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수백만 대의 휴머노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간 노동이나 고온의 용광로압, 막 50kg짜리 철판 나르는 위험한 작업부터 대체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점차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물류 판단이나 복잡한 조립 라인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독립된 노동 주체가 등장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사회 시스템도 이 휴머노이드 쇼크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리 체계를 부랴부랴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로봇이 우리 일자리 다 뺏는다 이런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 거대한 기계 군단하고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겁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테크노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수명주기 관리 플랫폼. 이거 이름은 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로봇한테 인간처럼 꼬박꼬박 주민등록증 발급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딱 출고될 때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고유의 디지털 신분증, 즉 아이디를 블록체인이나 국가 보안 서버에 등록해버리는 겁니다. 그 집에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약간 자동차 번호판 같은 개념인가요? 번호판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시스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 수백만 대가 거리를 막 걸어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각한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아, 끔찍하네요. 그럼 이게 하드웨어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지 뇌를 설계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무리한 명령을 내린 사용자의 잘못인지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제조, 판매, 수리 이력,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되는 순간까지 모든 생애 주기를 그 디지털 신분증에 낱낱이 기록하는 겁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아주 명확히 하려는 선제적인 조치인 셈이죠. 와, 기술 발전 속도도 무섭지만
그걸 통제하려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깔리고 있네요. 자,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코리아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부대끼며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던데요. 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최근에 발족시킨 AI 전환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가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한자리에 딱 모여서 이 일자리의 미래를 두고 본격적인 룰 세팅에 들어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테이블에 올라왔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밥그릇 싸움 차원은 아닐 텐데요. 네, 자료에 나타난 논의 수준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로봇이 공장에 와서 현장 작업을 배우려면 기존에 그 일을 능숙하게 하던 숙련된 인간 노동자의 움직임과 노하우 데이터를 싹 수집해야 하거든요. 네,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노동자, 근로자의 동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노하우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피 같은 업무 스킬을 로봇한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나면 결국 내 쓸모가 없어져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라는 목표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데이터 주권 보장 및 일자리 안정망 구축이라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치열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버리기 전에 이 두 주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창출된 수익을 나눌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핵심 작업이죠. 피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오고 있다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방파제를 높게 쌓고 다 같이 안전하게 서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군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의 양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뉴스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쫙 꿰어지는 느낌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수백만 번의 낙법 훈련을 거친 강화학습 로봇이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지 그 기술적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뜯어고치면서 촉발시킨 50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공급망 전쟁을 글로벌 자본 이동의 흐름과 함께 짚어봤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로봇 군단에 맞서서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꾸리며 공존의 룰을 만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치열한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는 절대 먼 미래를 다룬 SF 소설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앞으로의 24개월 동안 이 글로벌 산업의 패권과 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고 넓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꼭 한 번쯤은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아틀라스가 실패를 통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강화학습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스스로 학습하죠. 만약 멀지 않은 미래에 완벽하게 이 강화학습을 마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분의 공장이나 사무실 동료로 투입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로봇의 목표 함수는 단 하나, 바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현장의 데이터를 스스로 막 분석하더니 지금 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인간 동료, 즉 여러분의 작업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작업 동선을 물리적으로 강제 통제하거나 안전 매뉴얼에도 없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시도하다가 결국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디지털 신분증에 기록된 50개의 인공근육 하드웨어를 조립한 로봇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오직 효율성 하나만 좇도록 뇌를 훈련시킨 소프트웨어 개발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20%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면서 이 로봇을 굳이 현장에 투입한 회사의 경영진일까요? 여러분, 인간과 로봇의 공존은 이제 모터를 얼마나 정밀하게 깎느냐 하는 공학의 문제를 활짝 뛰어넘었습니다. 철학과 법, 그리고 인간 존엄의 영역으로 아주 깊숙이 밀려들어오고 있죠. 지치지 않는 차가운 철제 동료와 나란히 서서 일하게 될 그 첫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묵직한 질문에 어떤 합의된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더 깊고 서늘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